인생이 심리학에게 묻다 2편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김혜남 교수 저서 참조. 안녕하세요. 오늘도 JJ 꿈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당신과 나 사이를 소개해 드렸는데 주변 반응이 좋아서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김혜남 교수님의 책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음악이 커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라는 조언도 해주셔서 영상 편집에 반영을 했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JJ 꿈책방을 오픈한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다른 많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철학이나 법문, 성경 같은 종교 서적, 그리고 심리학의 내용들이 결국은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 철학가는 철학가대로, 스님은 스님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심리학자는 그 나름대로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한참 연애를 하고 그리고 본인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중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젊은이들은 왜 쿨함에 목숨 거는가? 쿨한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다. 그들은 세상을 자신의 반사경으로 보면서 타인의 눈에 투영된 자신의 이미지 외에는 아무 것에도 흥미를 갖지 않는다. 타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와 자신을 보며 감탄하는 상대의 모습에서 만족을 구할 뿐이다. 쿨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쿨함의 딜레마가 있다. 아무리 쿨해봤자 더 이상 남이 쳐다봐주지 않는 시기가 온다. 쿨함에는 어느 정도 재력이 필요하다. TV의 주인공인 박신양, 현빈과 공유는 쿨하다. 그들의 재력이 없다면 삶이 그들에게 쿨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는 일상에 신음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쿨함이란 갑옷으로 무장하려는 젊은이들은 그래서 슬프다. 행동하면 배워야 할 시기에 도서관에 앉아 취업 준비에 몰두해야 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의 젊은이들은 준비 기간 없이 30살을 맞이하게 된다. 30살의 그들은 우울함에 시달린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다. 설사 불행해지는 한이 있어도 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행할 자유가 있다.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불행해질 권리마저 껴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 선택할 게 많다는 것은 행운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것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건 저주가 된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유혹과 가능성을 포기하고 선택한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다른 선택이 더 옳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매일 150번씩 선택을 할 상황에 놓이며 그 중에서 30번 정도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5번 정도 올바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미소를 짓는다고 한다. 삶의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이다. 가지 않는 길을 쳐다보느라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에게 최악의 상황을 주었더라도 나에게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내 선택권이다. 빅터 프랭클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매일처럼 죽어나가던 사람들의 숫자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사망자 숫자는 급격하게 늘어났고 얼마 뒤에는 평균치를 회복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이미 생명이 다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일지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도망을 꿈꾼다. 현실은 언제나 도망을 꿈꾸게 만든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늘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도망은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 도망친다는 것은 자신의 본거지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도망쳐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을 만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망친 낯선 미지의 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현대 사회의 만남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럴 때 우리가 상대를 파악하는 방법은 첫인상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나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느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자신의 이미지에 더 집착한다. 아직도 스스로를 무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가? 풍선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타인의 환호와 감탄이 풍선을 채우고 있을 때는 하늘 높이 날 수 있지만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는 무대에 오른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타처럼 조명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게 신경을 쓴다. 상상 속의 청중이라고 부른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살고 있다는 인정감과 자신감과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 출정하기 전에 친구인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한다. 우리가 흔히 멘토를 찾는다 라고 하는 유래에 있다.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멘토의 말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말이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과 멘토의 내면이 서로 공명하면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다름 아닌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그 아이는 상처를 입었는데 아무도 알아차리거나 치료해주지 않아 마음 안으로 숨어버린 아이다. 그래서 상처 입은 아이를 마음속에 가진 채로 성장을 한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과거의 기억 중 가슴 아팠던 어떤 일과 연관성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 그는 어린 시절로 퇴행한다. 후광기적 시기로 퇴행하여 술과 담배를 달고 산다. 엄마의 젖을 빨듯이 담배를 빨고 술에 취해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듯한 느낌에 젖어 사는 것이다. 마마걸과 마마보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 옆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비로소 안심한다. 피해자 증후군을 경계하라. 파레토의 20-80 법칙에 따르면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한다. 그런데 직장인들의 70%가 자신이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손해보고 산다는 피해 의식에 처져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과거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어야 해. 이런 심리를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도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희생의 가치를 자꾸만 깎아내리거나 폄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못났음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회사에 가면 우울해지는 사람들, 뭔지 모를 강박증에 사로잡혀 성공하려는 의지보다는 도태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 앞서게 되면 일과 삶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안반수족, 직장에서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해서 항상 웃어야 한다는 생각에 짓눌린 결과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더더욱 우울해진다. 30살 안팎 세대는 그들이 혼자 놀고 혼자 일하는데 익숙한 세대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야단맞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데 있다. 부모의 보호 아래 공부만 잘하면 웬만한 잘못쯤은 그냥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들은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은메달을 받는 선수보다 동메달을 받는 선수의 표정이 더 만족스러워 보인다.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면 그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그렇게 조금씩 당신 안으로 들어온 기쁨들은 당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꺼내줄 것이다. 만족의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면 당신은 분명 그 전보다 훨씬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면 성공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이다. 나는 왜 남에게 일을 맡기면 불안해하는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남을 절대 믿지 못하고 자기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직접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은 매우 외롭다. 한번 생각해봐라. 당신은 스스로를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을 믿고 있는지 말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한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신뢰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권태로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즐겨라.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음을 말이다. 제일 먼저 휴가 계획부터 세워라.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가끔은 빈둥거릴 수 있는 자유를 자신에게 허락하라. 만일 빈둥거리다 영원히 뒤처질 것이 두렵거든 자신을 믿어라. 일 중독자들은 일을 통한 성취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당신이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일에 파묻혀 살면 바깥 세상을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삶의 방향, 감각마저 잃어버리고 판단력도 흐릿해진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을 한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기억하라.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두기 전에 생각해봐야 하는 것들. 자신을 무조건 감싸 안아주길 바라는 의존적인 사람은 직장의 냉정한 계약 관계를 견디지 못한다. 직장은 돈만 알고 직원들을 착취하는 무서운 곳으로 여긴다. 자아 이상이 높은 사람은 열악한 직장을 견디지 못한다. 이 경우 직장은 형편없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직장 분위기나 상사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직장을 옮겨도 아무 소용이 없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상처만 깊어질 뿐이다. 사람들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얼굴 보는 것도 모자라 저녁이면 일주일에 두세 번 회식을 한다. 회식 문화는 낮에 서로 경쟁하고 손익을 따졌던 계약 관계를 취소하고 분위기를 가족 관계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식 자리에서 몸을 부대끼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형님과 아우, 언니와 동생 사이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직장에서 가족 관계를 바라면 안 된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상대를 끊임없이 테스트한다. 그들은 날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면서 상대를 고문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몸짓에는 지나야 했던 과거의 증거가 담겨 있다. 연인들은 상대의 지나온 과거사를 들으며 자신이 그 여행의 목적지였음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 나이까지 사랑을 못 해봤다면 순수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단호히 말하건대 세상에는 모르는 게 더 좋은 일도 있는 법이다. 사랑도 배워가는 것이다. 너무 많은 사랑의 경험은 오히려 그 사람이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비슷한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때로는 모르는 게 더 좋은 것이다. 평생을 같이 산다 해도 상대의 전부를 알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서로가 알게 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같이 치유해 나가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상대에 대해 다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과거를 캐내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대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어 하며 질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그 사람의 지나간 과거를 질투할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놔두어라. 현재를 사랑하기에도 우리 삶은 짧다. 왜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걸까? 애석하게도 사랑은 변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과정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출발해 사랑을 하는 단계를 지나 사랑에 머무르는 단계에 도달하는 하나의 여행과도 같다. 그러므로 열정이 식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고 보니 사랑에 빠지기는 쉬워도 사랑에 머무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은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은 차가운 세상이 있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랑에 머물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열어볼 수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다. 사랑을 시작한 이상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몫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을 믿고 나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왜 질투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 세익스피어는 질투를 괴물로 표현하면서 깊이 사랑하지만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의심하면서도 열렬히 사랑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에게도 주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독점욕의 발로이다. 이 질투에 눈이 먼 증상을 오셀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상형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오류. 이상형은 내 마음속에 어떤 면을 투사한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를 이상형으로 꼽는 남자는 정작 그 자신이 누군가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상형과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자기애적 시도를 반복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대한 동경은 갓난 아기적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의 기억으로부터 유래한다. 엄마와의 관계, 훗날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의 원형이 된다.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이다. 그의 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조각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사랑, 상대를 내 맘대로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랑, 우리는 그런 사랑을 피그말리온식 사랑이라 부른다. 상대를 가르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며 상대가 가보지 못한 곳을 보여주고 읽지 않는 책을 읽게 하며 상대가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주려 하고 상대의 말투나 매너, 옷 입는 법까지 자신이 바라는 대로 만들려고 한다. 나중에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강요에 의한 감정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상대를 지배해서 소유하려는 사랑은 결국 사랑을 파괴하고 만다. 패밀리 로망스. 패밀리 로망스란 나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어떤 고귀한 집안의 사람들인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여기서 살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릴 적 판타지를 말한다. 반복, 강박.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려는 반복, 강박이라는 충동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었던 관계를 그대로 현재에 옮겨놓은 듯한 관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둔 여성이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남성과 결혼하고 심약한 어머니를 둔 남성이 그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그에 속한다. 혼자 사는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외로움일 것이고 반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구속당하는 느낌이리라. 사랑에 대해 냉소적이 된 것은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은 평생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욕망에 좀 더 솔직해지고 충실해지며 과감해진다. 나이 들어하는 사랑은 더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 나이 들어하는 연애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사랑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내적 갈등부터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낸 순간, 혹은 내가 타인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때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것이다. 그것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의 아기만이 똑바로 누워 자란다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아기는 똑바로 누워있기에 늘 엄마와 눈을 맞출 수 있고 그 상태로 젖을 먹고 옹알이를 한다. 즉 아기는 생후 초기부터 엄마와 감정 교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엄마와의 정서적 교감 없이는 아이가 인간답게 자랄 수 없는 것이다.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갓난 아기를 천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아기는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잘 성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성취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심리학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나요?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은 이유 중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날은 지방에서 영업활동을 한 뒤 한적한 카페에 앉아 이것저것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노인이 일어나면서 신문을 두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지만 지금도 시골에는 종이로 된 신문을 읽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 칼럼에 문사철 300이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궁금해서 그 칼럼을 읽어봤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문학책 100권, 역사책 100권, 철학책 100권,
그래서 문사철 300이라는 내용이고, 그렇게 300권의 책을 읽으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을 바꿀 뭔가를 막 하고 싶었던 때였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300권을 읽으면 그 문구를 머릿속에 넣고 다니다. 지난번 말한 계기로 시작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생각에서 행복에 대한 생각으로요.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힘들었을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